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서울시 119 구조대가 지난해 4분마다 출동해서 26분마다 1명씩 구조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만 7,481회 출동해서 19,91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349회 출동해서 55명을 구조한 셈입니다. 사고 원인별 구조 인원을 보면 승강기 갇힘이 5,6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잠김, 교통사고, 산악사고, 또 화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이 시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된 출동이 전년보다 46.9% 높아져서 전체 출동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민들의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에는 언제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시민을 구조하는 우리 시민안전지킴이 119 구조대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119 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장소 1위를 꼽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현장과 잠깐의 방심으로 일어난 위험천만했던 교통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119 구조대가 작년 한 해 동안 4분마다 출동해서 26분마다 1명을 구조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활약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9 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장소는 역시 아파트가 19,900여 건, 약 16%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빌라, 또 주택, 도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 구조대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요. 또 구조 역량도 강화해서 시민이 가장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네, 우리 안전지대 119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날까지 더 열심히 알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9 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다는 아파트 화재 현장,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3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꽃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길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벽 쪽에 설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1분,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일대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택 지하 1층 외부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이 무섭게 번지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호스를 길게 연장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한 덕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나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서 하마터면 아파트 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뻔했는데요. 다행히 빨리 진압이 돼서 인명피해가 없긴 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요즘 이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드물 정도로 가정 필수품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화재 현장을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둬야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담근 김장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김치냉장고인데요. 네. 과거에 어머님들은 김장독을 넣어서 땅에 묻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편리한 김치냉장고도 자칫 방치하거나 또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화재 현장에서 보셨듯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또 이웃집까지 네. 태우는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전자레인지 또 오븐 등 이렇게 열에 직접 노출되는 전자제품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180여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전자레인지나 오븐처럼 열에 직접 노출되는 전자제품보다 김치냉장고의 화재 위험이 더 높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김치 냉장고의 60%가량은요, 이미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한 제품으로요. 네.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냉각 장치에 쌓인 먼지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냉각팬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요,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과도하게 팬은 더 돌아가게 되면서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치 냉장고가 베란다라든지 또 다용도실과 같은 습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내부에 쌓인 먼지가 습기와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요, 전기 합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후된 제품의 냉각팬 먼지가 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김치냉장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겠죠. 네. 습기에 의한 스파크라든지 전기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네. 베란다 같은 습한 공간보다는 주방이나 거실 같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은 정기적으로 김치냉장고 뒷면 덮개를 열어서요, 그 안에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 방법은 뒷면 덮개 가장자리 나사 몇 개를 풀면 덮개가 이렇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덮개를 제거한 후에 먼지를 휴지라든지 천 등으로 닦아내고요. 또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또 붓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먼지를 남아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34분 서울 강서구 허준로에 위치한 도로상에서 버스가 장애인이 모는 전동 휠체어를 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여성 장애인이 버스 밑에 깔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활용해 버스를 들어올린 후 밑에 깔린 여성을 빼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에 버스 밑에 깔렸던 장애 여성은 큰 부상 없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부주의, 음주운전 등 다각도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주의와 과속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교수님, 또 이제부터는 이런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반복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중앙선침법이나 과속, 또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과 같은 도로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을 안기는 난폭 운전자에게도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난폭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난폭 운전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 취소, 또 불구속 입건이 되면 40일 이상의 면허 정지와 또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생명을 거는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전 9시 4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살의 할머니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어 6m가량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차에 끌려가던 할머니는 선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80대 할머니는 들고 있던 핸드백이 지하철 문에 끼이자 이를 놓지 않고 빼내려다 변을 당했는데요. 전동차 문이 닫히면서 할머니가 문과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었지만 전동차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사고가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 탓인지 사고 차량의 기관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이번 사고와 똑같은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이자 총신대 입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전 9시 50분쯤 80대 할머니가 출발하는 전동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할머니는 열차에 타려다 문이 닫히자 지팡이를 전동차 문 사이로 넣었는데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전동차는 안전문이 열려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지만 점검 중으로 착각해 출발하는 바람에 할머니는 전동차와 안전문 사이 틈으로 끌려가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우리 구조대는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구조자는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1차, 2차 검색을 실시하고 이 구조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구급대에게 인계하였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84살 할머니가 전동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안전문에 부딪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으로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가방이나 지팡이, 심지어 손을 끼워 넣어 다시 열리게 하여 탑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닫히는 전동차 문 사이로 지팡이같이 얇은 물체를 집어넣으면 지팡이는 전동차 문틈에 붙어있는 물렁물렁한 고무 완충제에 눌리면서 전동차는 문이 제대로 닫힌 걸로 인식하고 닫힘으로 표시돼 기관사가 전동차를 그대로 출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조그만 실수나 부조의로 인해 자칫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역사대에서 한 해 평균 11건 정도의 크고 작은 스크린 도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개통 42주년을 맞은 서울 지하철.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도권 시민들의 발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열차 내에서는 물론 승강장에서도 점검에 점검을 또 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니까 자살 방지와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크린도어도 100% 안전하다고만은 믿을 수 없겠는데요. 네, 지난 3일 1호선 서울역에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틈 사이에 80살 할머니가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할머니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좁은 공간에 끼어 있었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서 6m를 끌려가다가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서울 내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보통 지하철 전동차 문에 사람 몸이 끼이거나 가방이 끼이게 되면은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네, 보통 지하철 전동차 문의 신체 일부가 또 혹은 소지품이 끼이게 되면 네.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문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사고에서도 전동차에서 내리던 할머니의 쇼핑백이 전동차 출입구 문 틈에 끼어버렸고요. 또 할머니는 끼인 쇼핑백을 빼내려고 계속 잡아당겨 봤지만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쇼핑백이 꼈는데도 왜 안 열렸을까요? 가방 같은 게 끼어도 다시 열리던데요. 네, 바로 이 끼인 물건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데요. 두께가 1cm가 안 되는 얇은 물건이 문 사이에 끼이게 되면 센서도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종이 쇼핑백뿐만 아니라 얇은 옷자락 이런 것들이 전동차 문에 끼어도 센서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문을 다시 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크린도어입니다. 네. 스크린도어에도 역시 끼인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혹시라도 전동차 문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크린도어가 이를 다시 감지해서 문을 다시 열어주게 되는데요. 네. 이번 서울역 사고에서 할머니가 종이 쇼핑백을 꺼내려고 애쓸 때 전동차 문은 닫혀 있었지만 네. 스크린도어 문은 또 열려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하나라도 열려 있다면 이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있는데요. 네. 승무원이 이 표시등을 잦은 스크린도어의 고장으로 이렇게 오인을 해서 네.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켜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화면에서 소개됐듯이 불과 16개월 전에도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총신대 입구역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네,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에서 기인된 또 다른 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의 고장 횟수를 살펴봤더니 한 달 평균 39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49%, 거의 절반 이상이 닫힘 불량 문제였습니다. 문제네요, 참.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일이 이처럼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승무원들도 매번 매뉴얼대로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뢰 스크린도어가 또 네.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을 무시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너무 싼 가격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스크린도어 공사와
정비 부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에 타고 내리는 동작이 다소 느리신 할머니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 스크린 도어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된 안전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잦은 사고가 증명하듯이 서울 메트로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스크린 도어 안전관리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여러분께서도요,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지하철을 무리하게 급하게 타고 내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순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의 관리와 사용법 등 이 소화기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소화기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사고의 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은 삽시간에 퍼지고요. 또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요. 요즘은 일반 가정이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자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점포라든지 아파트에서도 소화기의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문제는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돼서 그러니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화재 사고의 4분의 1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다가 또는 깜빡하고 다리미를 켜두거나 아이고. 또 전기장판이 과열되는 등의 화재는 생각하지 못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화재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에 대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치냉장고가 과열돼 불이 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멋지게 하려고 켜놓은 향초 하나 때문에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부주의와 사소한 실수로 불이 났을 경우 초기 진화에 있어서 소화기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화재 진압에도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가 상습 정체되는 서울 도심에서 소방차가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럴 때 내 곁에 있는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화재의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재 발견 초기에 집 안에, 우리 사무실에 또 내 곁에 소화기가 있다면 불이 커지기 전에 초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화기도 종류별 특성을 감안해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빨간색 토의 추가압식 소화기는 가스와 분말이 섞여져 압축된 상태로 들어있고, 투철형 소화기는 말 그대로 불이 나는 곳으로 던지는 방식의 소화기로 제품의 커버를 벗긴 후 액체 상태의 소화기 약재를 꺼내 불이 나는 곳으로 던지면 됩니다. 또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모기약처럼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 지점 2-3m 앞에서 버튼을 눌러 소화액을 분사하면 됩니다. 이런 스프레이형 소화기로도 자동차, 커튼, 식용유, 전기장판 화재 등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갑식 소화기를 비치하기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화재 대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TV나 영화에서 많이 봐서 쉬울 것 같은 소화기 사용법도 막상 불이 날 경우 놀란 마음에 당황하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용법까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바로 눈앞에서 불이 나면 당황한 나머지 안전핀도 뽑지 않고 호스만 불 쪽으로 들이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안전핀부터 뽑아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에 앞서 소화기에 달려있는 눈금이 초록색을 가르치는지 확인하시고 소화기 업앤다운 거꾸로 들기를 통하여 안에 있는 약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에는 아래쪽 레버만 잡아야지 위쪽 레버를 동시에 잡으면 안전핀 자체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핀을 뽑은 다음 한 손으로는 분사 호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잡은 채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실내에서는 비상구 또는 출입구를 등지고 합점으로부터 3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절대 눈을 감지 않으시고 위아래로 빗 쓸듯이 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화기를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술 한 잔만 안 마시면 구입할 수 있다는 소화기. 소중한 우리 집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내 집안의 소방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화기라고 쓰고 가족 사랑이라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화면이 나가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소화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분말식, 또 투척식, 또 스프레이형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소화기들이면 보통 목재와 같은 일반 화재부터 기름 뿌린 유류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소화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이 있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 네. 이 소화기인데요. 빨간색 통의 이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 또 추갑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구성 성분은 가스와 분말로 동일한데요. 가압식은 사용 시에 가스가 분출되면서 분말과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추갑식은 가스와 분말이 섞여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네. 있다가 압축되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추갑식 소화기만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의 위험 때문에 1999년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소화기는 추갑식 소화기겠네요. 그렇다면 소화기의 간단한 사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빨간색의 추갑식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요.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소화기를 옮긴 뒤에요. 네. 손잡이 부분에 이 봉인줄을 이제 해제를 한 다음에요. 네. 안전핀을 뽑아 소화액을 뿌리면 되는데요.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누른 상태가 아니고 잡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네. 뽑아야 되고요. 또 소화액을 뿌릴 때는 이 노즐 부분을 빗자루로 바닥을 이렇게 네. 쓸듯이 해서요. 화재의 신부분부터 덮어 씌우듯이 뿌려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는 분말이 사용자의 눈이나 코 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투척용 소화기, 이렇게 던지는 소화기가 있는데요. 액체 상태의 소화액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제품의 커버를 벗긴 후에 약재를 꺼내서 발화점에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또 스프레이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분사할 때처럼 버튼을 눌러서 소화액을 뿌리면 되는데요. 다만 화재 지점에 2, 3m에 근접해서 분사를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커튼, 식용유, 전기장판 등에 발생한 화재도 이렇게 쉽게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갑식 소화기를 비치하기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소화기의 종류가 생각보다 참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도 보관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한 관리나 보관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화기는 직사광선이 없는 장소에 비치해 놓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고온의 온도와 또 습기가 많은 장소도 피해야 됩니다. 특별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요. 장기간 비치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화약재가 굳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우리 집 소방차, 소화기의 중요성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욕전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소화기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추갑식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분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에는 상하 손잡이를 동시에 움켜잡으면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소화액을 뿌릴 때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불이 난 부분의 신부 부분부터 덮어 씌우듯 뿌려야 합니다. 살충제를 분사할 때처럼 버튼을 눌러 소화액을 뿌리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어린이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불이 난 화재 지점 2, 3m 앞에서 분사하면 되고 자동차, 커튼, 식용유, 또 전기장판 등에 발생한 화재도 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부식 방지를 위해 소화기를 높은 온도와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해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유통기한이 없는 소화기는 장기간 비치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화 약재가 굳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전에 동작소방서 소방관님들이 시범을 보여준 것처럼 업다운, 아래 위를 뒤집어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화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가정에 한 대씩 꼭 비치하시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고 아는 만큼 더 안전해집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알짜 정보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매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전수첩에 꼭 메모하셔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오늘 소개할 119 안전상식은 소화기 관리법입니다.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진화에서는 소화기가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서 평소 알고 있던 대로 소화기를 사용하려는데 막상 소화기에서 소화액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막기 위한 소화기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손잡이 아래 보시면 동그란 압력계가 있는데요. 이 압력계 눈금은 보통 노란색, 녹색, 빨간색 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의 양을 알려주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살표가 중앙 녹색이나 빨간색을 가리키면 정상적으로 잘 분사되고 있는 소화기고요. 화살표가 노란색에 가 있으면 비정상이니 가스를 채워주시거나 새로 하나 장만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화기 가스를 채우는 일은 소방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소화기 유통기한은 8년이니 폐기 처분하실 때는 꼭 소방서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도 잘 관리해야 화재 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